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일 모레인 21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이틀 정치권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불사조 기자단에서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던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분쟁이 결국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입장 차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협상, 이번 협상의 의미 IT본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참 요즘에 정치권 소식이 참 빨리도 많이도 돌아간다. 어떨 때는 막 조금만 지체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나 신경이 좀 곤두서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래서 표를 얻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런 좀 포지티브한 경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좀 감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없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 재가 소식입니다. 쌍방울 대북선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가 재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한 거예요. 법무부가 이 요구서를 오늘 오전에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남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때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모레 21일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안 제출했는데 이것도 모레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에 붙여질 것 같거든요. 해임 건의안이죠.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 이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사상 어떻게 보면 초유의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기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걸 두고 동시에 표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도 하고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처리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잡범에 비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달에도 한번 잡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발언 수위가 올라갔죠. 단순히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비유한 게 아니라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한다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박범계 의원 MBC 라디오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잡스럽다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고요. 특히 한동훈 장관이 그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주요 증거였던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검찰이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국 수사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을 박범계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한 게 도리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고요. 김의겸 의원도 오늘 BBS 라디오에서 자신도 독하게 한마디 비유하겠다 그러면서 세디스트 같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굉장히,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지금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면서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 뭐 이런 식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세디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이 누군가에게 물리적 자극이나 피해를 줘서 얻는 어떤 뭐 희열, 그렇습니다. 기쁨 이런 걸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비유 같고요. 민영배 의원도 이제 맛이 같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사실 지금 야당에서도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위가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양쪽 모두에 조금 자중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이 많아요. 뭐 여러 외교, 경제, 사회 지금 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야당은 물론이고 이 노동계와의 소통의 부재, 불통 지적은 상당히 또 많은 편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여당도 아니고 이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분노를 조금 야기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에서도 지금 이 정도까지 비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야당으로서는 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좀 건강하고 비판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장관을 향해서 뭐 맛이 같다라거나 세디스트 같다는 표현이 아무리 화가 났다 그래도 과연 시민들의 그런 건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 아까 박정우 기자님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과연 그런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 모두 감정 싸움을 벌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진영 대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건강악화로 이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우선 민주당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는 대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방문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또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가기 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제가 볼 때도 방문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확실하게 당에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에 가기 전에 이 녹색병원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뭐 위로나 단식 만류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그럼 단식을 그만둘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세웠던 국정 기조 전환이나 내각에 대한 뭐 사퇴 이런 얘기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단식 이제 중단하고 대화하자. 김기현 대표도 어제 단식 중단하고 여야 대표 회담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단식을 그동안 봐왔던 시각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 단식 멈추고 후에 협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 현 시점에 단식을 그만두면 단식을 했던 의미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뭐 무의로 끝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 풀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의 국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볼 것 같은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이 체포동의안 국회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체포동의안 결정 이후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지 안 갈지 이게 결정된 이후에 단식에 대한 종료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도 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오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4년에 단식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의원 신분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유가족이 단식하니까 동조 단식했었어요.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열흘간의 단식 마무리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경험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또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내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일간 또 3일간은 상당히 정치권의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더 길을 좀 쫑긋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요? 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워낙 제기된 의혹이나 쟁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주목됐던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서 지명이 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진영 논리의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야 한다라면서 애둘러 부인을 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됐던 것이 이 재산 신고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네. 9억 9천만 원 상당의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에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가족들의 이 내역들을 심지어는 배당금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사실 재산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거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또 자녀들이 해외 체류할 때 송금 내역이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아마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성범죄 판결에서 그동안 가해자 관점에서 너무 많이 감형을 해준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이 주간지인 시사인이 취재한 결과 최근 3년간 이균용 후보자가 성범죄 판결을 총 84건을 내렸는데 그중에 무려 30건, 35.7%가 감형이었고 무죄나 일부 무죄를 내린 것도 5건이나 돼요. 네. 그런데 더 엄벌을 가한 사건은 5건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이렇게만 밝힌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 이 김앤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아닌데 아들이 이제 인턴을 했었고 심지어는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면서 아름아름 인턴 결국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인턴을 한 것 아니냐 스펙 쌓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일단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자신이 관여한 것이 없다. 아들이 독자적으로 인턴에 지원해서 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해명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일까지가 청문회니까 더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틀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뉴라이트 역사관 관련 논쟁이 치열한데 이균용 후보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전해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서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역사관에 입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뒤에 덧붙인 얘기가 있어요. 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투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공헌을 언급했지만 건국은 1948년 8월 15일로 못을 박은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시정부나 독립운동 이게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하게 한 준비 작업 정도로 규정한 셈이 됐는데 근데 이게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인가에선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네. 근데 거기에 좀 어긋나는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강욱 의원 이야기 좀 하게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판결 후에 최강욱 의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강욱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간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강욱 의원입니까? 전 의원입니까? 이제 전 의원이 됐죠. 전 의원 됐습니다. 네, 의원직 상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됐고요. 방금 최강욱 의원의 이 소회라고 할까요? 소감을 들어봤는데 사실 최강욱 의원은 허위 인턴이 아니라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허위 인턴 확인서가 아니라는 주장도 계속 해왔지만 이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과잉 수사다. 그리고 불법적인 절차가 있다. 특히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 하드디스크,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던 증거들 이게 결정적으로 기소와 이 판결의 증거가 됐었는데 최강욱 의원은 이게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컴퓨터니까 거기에서 나온 증거를 추출할 때는 반드시 피의 압수자가 참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사실 대법원까지 이 점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결국에는 이 김경록 PB에게 이거를 증거 은멸의 의도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까지 인정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실형이 최강욱 의원에게 선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결국 의원직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경록 PB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모펀드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경록 PB는 이제 사모펀드 의혹에도 연루가 되긴 했었는데 조 전 장관 부부 특히 이 정영심 전 교수의 어떤 자산 관리 자문을 해줬던 인물로 봐야겠죠. 네. 여튼 그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줄어서 1시간 사이에 수월해진 곳은 많은데요. 사고와 작업 등 돌발 상황 여파로 많이 밀리는 곳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이후 죽전에서 수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 오산에서 안성 쪽으로 13km 구간 정체가 심한데요. 안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또 얼마 못 가 4차로에서는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영동 3터널 앞두고 3km 가량 정체가 극심한데요. 2, 3차로 막고 하는 작업 여파고요. 이후에는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부근 혼잡합니다. 또 1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도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더 가서는 작업 중인 기흥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 금천 나들목을 지나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성산램프에서 홍제문 터널까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5일 만에 출근길 도어스태핑, 물론 대통령이 하는 것이 도어스태핑인데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을 또 답변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오늘 출근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스태핑을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짜 뉴스를 언급했고 의혹 보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오늘 뭐 김 후보자가 다 나열을 하면서 전부 부인을 했고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언급을 한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에서 뭐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 배우자 이제 김모 씨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한 부속 서류에 2018년부터 2022년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를 들어 보이면서 확인도 안 하고 뭐 단독 걸고 어그로로 트래픽 끌고 인격살인 저질렀다. 연말 소득공제 신고 시에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이제 일하던 시절에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에 그 전에보다 4.5배 많은 정보 광고를 수주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SNS 소셜 뉴스 트래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외압 행사 의혹에 선을 그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트래픽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른 광고가 늘어난 거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신의 뭐 신우에 관련된 뭐 주식 뭐 사줬다, 신우가 샀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게 법을 어긴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마다 기자들이 뭐 보도가 됐던 의혹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걸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대답을 해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자신한테 확인도 안 거치고 가짜 뉴스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보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관련된 보도 좀 의혹 보도 중지해달라, 그리고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 이런 건데,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검증 보도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아예 그런 창구나 기회를 좀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장관 후보자의 태도로서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현영 의원실에서 아까 제기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신현영 의원실에서도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따로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김 후보자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이 친분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013년과 2015년 전시회 개막식에 갔던 모습 사진 공개가 됐었고요. 또 2019년 2월 김건희 여사 SNS에 올라온 미술전 홍보글에 가슴이 설렙니다 이런 댓글을 남긴 게 확인되면서 친분이 정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김 후보자는 아니 댓글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명했었고 이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친분이 생기고 친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나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KBS ETV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냐 이런 진행자 질문에 제가 지방선거 때 공관위원 임명장을 줬다. 김 후보자를 그때 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누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가 추천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뒷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정진석 위원장이 자신을 공관위원으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이렇게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중대장 시절 병사가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사망 원인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신 후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한 조사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청문회에서 아마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1985년 10월에 이 신 후보자가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훈련하는 도중에 병사가 이 포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박격포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 군이
불발탄을 고인이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부대원들이 좀 세월이 지났지만 이번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그렇지 않다. 불발탄을 밟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조사를 요청했고 결국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그게 아니라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잘못 발사된 박격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중대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사망 원인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에 사건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보고서를 보니까 신 후보자가 작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요구한 정황이 지금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위원회가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거의 조사가 끝나가는 11월 28일에야 한번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재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작년 8월 22일 이 조사 보고서에 보면 명백한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 군 수사 기록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다 기록되지 않느냐라면서 사건 조사, 재조사 개시 자체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조사를 받은 당시 대대장으로부터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 부대원들의 명단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조사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명단을 달라는 건 이제 그때 당시에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한 부대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좀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달라는 것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신 후보자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비협조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의사 일정이나 국정감사 등이 있어서 협조를 요청해서 11월 말에 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굉장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부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인지한 것이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또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때 가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에서 지난 1일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교사들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유족이 고인의 유서를 공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교권 침해가 꼭 학생들의 교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 현장 자체에 지금 교사들에 대한 뭔가 과중한 압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지난 1일에 이 전북 군산에서 한 교량에서 추락해 사망했던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사건이고요. 이 사건 직후에 동료들과 노조에서 이미 과도한 업무 그리고 특정 교원, 특정 간부의 어떤 갑질 같은 것이 사망 배경이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유족이 어제 유서를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휴대전화 메모장에 고인이 사망 직전인 8월 30일과 31일에 작성한 유서를 보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계약하고 관리자를 마주치면 더 심해진 것 같다. 뭔가 늘 태클을 걸고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고 적어놨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 관리자라고 지칭한 교원과 갈등이 있거나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는 참 일을 잘했었는데 업무 능력, 인지 능력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족은 이 작은 학교다 보니까 교사들이 교육활동 외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고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를 교사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노조 같은 경우에도 돌봄 그리고 정보, 생활 업무, 친목회까지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교육 현장을 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교육당국의 대책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부모 민원이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이 나오면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를 한 건데요.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 이럴 때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안이고 또 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이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이것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다음에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고 그러니까 수업 종료 시간 같은 그러니까 단순 반복 문의 이건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챗봇으로 안 되는 상황 이럴 때는 콜센터 상담원과의 전화 또 1:1 채팅 이 방안이 또 다음 단계로 등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대표전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접수를 하는데 이때는 또 이걸 학교장이 총괄합니다. 그래서 교사, 일선 교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당 변호사 1명 그러니까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 어떤 송사가 걸릴 때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교육청이 마련하게 되는데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요. 이걸 지원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장학사, 변호사, 주문관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신속 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하는데 이때 교사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이번 대책이 좀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고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경제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올해 세수 펑크가 사상 최대인 6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그 우려가 현실이 됐고 내용은 어떻고 기재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이 법인세 중간 예납 이게 반영이 된 결과고 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이 올해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해놓은 상황이라 이게 사실상 거의 확정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려했던 대로 당초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59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서 애초에 전망했던 400조에서 341조로 세입을 다시 고쳐서 잡았습니다. 이게 기존 전망보다 14%나 오차가 나는 것인데 지금 3년 연속으로 이 세수 추계가 두 자릿수 오차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난 2년과 다른 점은 지난 2년에는 더 많이 거친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더 많이 거친 게 아니라 59조 원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차율이 큰 것도 문제인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나오다 보니까 그 원인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가 줄어든 부족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거기다가 지금 사실 현 정부는 작년에 법인세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세를 모두 인하해줬죠. 그러면서 법인세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 또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일단 이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경제의 등락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해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공적 기금을 이용해서 메우겠다고 현재 의지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또 경제를 또 잘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科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371님 답답한 전국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먹구름 그치기를 바라며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신청합니다.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vergree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일 같은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열어보면 속이 물크러져서 상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홍시를 예로 들어보면 홍시가 골아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골아서라는 부분을 글자로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골아서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 밑에 리을 받침을 쓰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리을 히읗 받침을 씁니다. 형용사 골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물크러져 상하다를 뜻하는데요. 이외에도 비유적으로 쓰이면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이 들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는 오랜 객지 생활로 몸이 많이 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몹시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자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도 골타와 관련된 표현인 골아 떨어지다를 씁니다. 그는 집에 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어, 또는 술에 골아 떨어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골아 떨어지다는 한 단어니까요, 모두 붙여서 씁니다. 또 표기 형태가 같은 것으로 동사도 있습니다. 주로 배를 목적어로 해서 양에 아주 모자라게 먹거나 굶다를 뜻하는 것으로 배는 안 골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를 뜻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루가 커서 한 가마 가까이 담았는데도 여전히 골아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북부 지역으로 5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은 막바지 늦더위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떨어지고요. 주 후반엔 아침 기온도 20도를 밑돌 전망이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는 5에서 40mm가 내리다 내일 밤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최대 80에서 100mm가 오겠습니다. 저기압과 동풍이 만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경북 동해안과 전라권 해안, 제주도에, 모레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틀간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1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일정은 엑스포 총력전이자 경제 총력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최소 38개 나라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91.48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100달러 돌파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 평론가는 어떻게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뭐 부모님 지원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또 어떻게 본인 스스로 뭐 문제를 좀 해결했어요? 등록금을?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등골 브레이커로 부모님한테 많이 기댔고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그걸 또 갚는 거를 좀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또 부모님 손을 벌리기도 했고 좀 부끄럽네요. 참 그 등록금이 사실 감당하기가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자, 오늘은 이 학자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통계 관련된 소식이 나왔네요. 예. 저한테도 이 등록금 해결 문제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지금 또 정말 그때가 생각나면서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 대출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단 등록금을 빌리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너가 사회에 나가서 소득이 생기면 갚아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환 기간이 정해지면 무조건 갚아야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초년생들을 정부가 나서서 채무불이행자로 만든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2009년부터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돈 갚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정하는 의무 상환 대상자가 이번에 29만 1,800여 명이 나왔습니다. 2018년하고 비교하면 58%나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났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게 아이러니입니다. 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이 552억 원인데 2018년도에 206억 원이었어요.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갚지를 못한다는 것은 소득이 당장에 안 생겼고 상환 일정은 시작되기 때문에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그럼 소득은 생겼는데 생활하고 학자금 대출 다 갚기에는 이게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2030들의 그 문제가 고소득 직업을 애써서 갖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러면 이게 맞벌이 전세대출 주담대 이런 거에서 또 소득 요건이 높다고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자산으로 집을 물려받은 친구들하고 또 이게 격차가 생겨서 박탈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뭐 학자금부터 해서 전세 대출까지 뭐 이제 빚의 굴레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결혼하기도 망설여지고 좀 그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소득이 생겨야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다지만 언제까지 계속 소득이 생길 때까지 미룰 수는 없으니까 또 언젠간 갚아야 되는 돈일 텐데 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세계 4대 아기 수출국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옛날에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입양된 한국인 12명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최근에 기밀이 해제된 미국 정부 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내놨어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부패한 입양 시스템은 최근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는데 부패한 입양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4번째 입양 국가라는 거예요. 콜롬비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한국이 4번째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였던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뭐 전쟁 직후 이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전쟁 직후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죠. 주한미군이 아빠인 혼혈 사생아라든가 뭐 전쟁 고아들도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좀 해외 입양을 나서서 활성화했던 측면도 있고 네. 이때 어떤 방식이었냐면 아동복지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홀트라든가 이런 곳에 업무를 위탁한 뒤에 입양 수수료를 기관이 챙겨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나서서 이걸 좀 입양을 보내려고 아이를 모았던 거죠. 이때 왜냐하면 1980년대 입양 수수료가 아이 한 명당 많게는 $5,500였다고 하는데 당시 1인당 평균 국민소득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가기록원 문서도 인용을 했는데 더 많은 아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아원과 병원에 현금과 선물을 나눠줬고 아동을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라고 적나라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불법 납치로 입양당하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던 거 보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특히 뉴욕타임스는 당시 외신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아기 수출국, 우편 주문 아기.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하고 이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 뉴욕타임스가 이것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그림자 아기가 충격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기라는 것이 출생은 했지만 네. 주민등록 등에 등록되지 않은 등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짚어내면서 이 출생통보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출생등록을 부모에게 맡겨서 신생아가 고아로 기록됐고 입양기관이 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도 한인 입양아들이 막 서류를 옛날 뭐 수십 년 된 서류를 힘들게 수소문해서 입양 실태를 호소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낳은 아이부터 좀 우리가 잘 지키고 잘 키워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뼈 깊이 우리가 좀 이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낳은 아이부터 잘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구하라는 학생들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외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지지해준다는 소식이 참 고맙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한국인으로서 요거는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소식이라 가져와 봤는데요. 독일 카셀 주립대입니다.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 이름은 누진인데 이 누진이라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7월에 학생들과 지역사회 힘을 얻어서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이 소녀상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학교 측에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지나자마자 이 소녀상을 철거합니다.
근데 당시 학교가 주장한 거로는 원래부터 이게 한시적 설치였고 연구 존치를 위한 회의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 학생회 측에서는 지금 학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학생회 자치 공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소녀상이 철거된 자리에 뭐 여러 팻말들이 세워져 있었고 반발이 일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학생들이 가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역 앞에 모여서 학생과 시민들이 누진은 어디에? 누진은 구하라. 누진을 구하라.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피켓을 들고 행진하면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소녀상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네.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여성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도 이거를 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 좀 이념 문제로 치닫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더 보편적인 인권 문제 쪽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군요. 보여지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 학생이 아니라 독일에서 독일 학생들이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을 표시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또 칭찬 안 할 수가 없네요. 독일 카젤 주립대 칭찬합니다. 자, 원로 배우 변희봉 씨가 향년 81세 일기로 별세됐습니다. 상당히 드라마에서도 작품 활동을 많이 했었고 특히 괴물이라는 영화에서는 송강호 배우와 찰떡 같은 호흡을 또 보여줘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그 배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괴물이랑 살인의 추억으로 좀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마 수사반장, 조선왕조 500년. 저는 왜 이게 네. 다 기억이 나죠? 제1공화국도 기억이 나시나요? 네. 변희봉 선생님의 젊은 시절까지도 1966년에 이분이 또 성우로 데뷔를 네,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렇게 긴 세월 연기 활동을 했는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게 이제 봉준호 감독을 만나면서 네. 플란다스기에 2000년도에 출연을 했고 그때 이 경비원 봉준호 감독이네요. 네. 그 경비원 역할을 맡아서 호평을 받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봉준호 감독 영화에 자주 출연을 했어요. 페르소나죠. 네, 방금 말씀드린 살인의 추억, 괴물에 출연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원래 그 기생충에도 그때 나오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초기 췌장암이 이때 발견을 돼서 출연을 취소하고 치료를 받다가 이제 재발해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진짜 찐 봉준호 라인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 영화 역시 옥자가 그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을 때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70도 기운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기분이다. 예. 얼마든지 언제든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어서 저도 감명받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큰 감동,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릴 적 텔레비전 켜면 자주 나오시는 분들 돌아가셨다는 기사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세월이 야속합니다 하는 네.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명연기와 신스텔러로 이름 나 있는 바로 배우 변희봉 씨죠. 거듭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많이 기다리는 코너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의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또 그 변희봉 네 배우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봉은 항상 네 들어가기만 하면 동질감은 느껴집니다. 연지 기자는 눈치 못 채렸죠. 변희봉.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네, 상대 안 하기로 했군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며칠 내로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표결은 지금 21일 이야기 나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부결일까 가결일까? 자, 여야 검찰의 셈법은 뭘까요? 전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그 여권의 셈법으로 많이 분석이 됐던 거는 일단 회기 중에 해가지고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겠다 이 얘기는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를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무조건 회기 중에 하는 게 검찰 내지는 여권이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게 하나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결이 되거나 혹은 부결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와요.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만약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회기 중에 아닌 경우에 그냥 바로 그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법원이 모든 그 정무적인 그런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국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넘겨주게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아 국회에서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반드시 회기 중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회기 중에 넘어가게 되면은 좀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 상당히 좀 기류 변화가 있다 어떻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내부 기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이제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제가 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뭐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만 지금 이 기조를 뒤집어서 부결하려는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우린 부결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부당한 수사에 왜 우리가 응해야 하느냐. 정당한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뭐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좀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대표가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결을 던지느냐. 그만큼 상황이 많이 반전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랑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부결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고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가결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결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가결을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본인들 지역구 선거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이러한 셈법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부 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공개적인 기류와 달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0의원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건 굉장히 마땅하나 이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줘야 당도 살고 대표 본인도 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데 실제 민주당 내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좀 기류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부결을 밀까요? 가결을 밀까요? 일단 이게 신상 관련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제 당론 채택은 맞지 않다는 게 지도부의 지금 입장이고요. 오늘과 내일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21일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결정할 텐데 일단은 자율투표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결로 당론을 정하게 되면 이게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실익도 없어요.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 한들
따르든 따르지 않든 확인이 안 되잖아요. 누가 따랐는지 누가 따르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류를 좀 전해드릴 만한 게 지금 이제 가결, 부결 이쪽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친명계 쪽에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콧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예 정족수를 안 맞춰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반은 참석을 해가지고 과반 찬성을 해야지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는 참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예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 숫자 자체를 안 만들어가지고 보이콧을 몇 차례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몇 번 넘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회기 중이 아니니까 그때 영장 쳐서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이콧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일종의 외통수에 좀 빠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에 넘어와서 표결을 하게 되면은 그 내부가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나 그러니까 부결시키더라도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가결시키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또 내부에 또 타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이제 보이콧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단식입니다. 자 단식 중단 요청하는 목소리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뭐 녹색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어가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출구라고 하면 당 내부와 당 외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의 정말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만류를 하는 게 유력한 출구 전략으로 그동안 거론이 되었는데요. 아직 오늘 만나지는 않았죠. 지금 만난다는 이야기가. 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녹색병원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올 거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 끝나는 시간 직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런데 워낙 단식 의지가 강해서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가서 전할 메시지가 이제 어떤 위로도 있겠지만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명계 쪽에 물어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온다고 단식을 중단하는 건 이 단식을 시작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혀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좀 논외의 이야기인데 모 친명계 인사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한 차례도 안 와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만나는데 그 이전에 오늘 이전에 더 빨리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서울에 오는 그 행사가 있죠. 9.19 그 군사 합의 관련한 행사에 참석차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단식 중단은 설사 안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이 뭐 현 정부 실정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로 방문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전화는 중간에 없었나요? 네, 전화는 있었습니다. 전화로 이제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전화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당 외부적인 즉 이제 여당에게 달린 출구 전략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SNS상에서. SNS상에서도 말을 했고 그다음에 당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측에 그럼 여권에서 누가 좀 직접 방문을 하면 단식을 중단할 거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와야 되냐 정무수석이 와야 되냐 두 가지로 물었는데 답변이 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본인들이 면피하려고 찾아오는 것밖에 더 안 된다. 찾아오거든 뭔가 그 상응할 만한 뭔가를 들고 와야 한다. 좀 책임 있는 그 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냐 물으니 전반적인 국정 운영 기조 변화, 뭐 대대적인 개각 이렇게 뭐 한마디로 단식을 풀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식 해법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이미 제출이 됐죠.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요구 여기 이제 검사 탄핵도 거론되고 있는데 검사 탄핵 이게 어떤 내용이고 친명 비명계 시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일단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친명과 비명 시각이 나뉘는 게 이게 애초에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원외 친명 단체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당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걸 좀 추진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급물살이 타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제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합시다라고 한 뒤에 168명 의원 전원에게 연락을 돌려서 이거에 동의를 해달라. 사실상 좀 압박을 하는 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거에 동의를,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으로 논의를 되던 와중에 이제 검사 탄핵까지 이제 관철이 된 건데요. 당론으로 결정이 되긴 했지만 비명계에서는 왜 하필 이걸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방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판이 상당합니다. 이 검사가 특정 검사인가요? 네, 특정 검사입니다. 손준성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직 어떤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탄핵할지 명단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대체제로 꺼내들었다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서로 또 대치 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차 개각을 단행했는데 후보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인데 박성범 기자가 이 뒷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뒷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분석하고 그다음에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만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만났어요? 예, 직접 만났습니다. 네. 일단 그 3명의 후보자 이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모두 캠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 있지 않았던 인물들이거든요. 3명 다. 그러니까 일기 그 장관들은 대부분 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바꾸면서는 있지 않았다. 여기에 초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의 이 일종의 그 원류 계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승민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김행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했으니까요. 청와대 대변인 했었고요. 그리고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야 이제 당연히 MB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MB계, 친박계, 유승민계 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이제 과거를 좀 정리를 하고 다 친윤계로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좀 하는 얘기가 이게 총선 때도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감을 표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당초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받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계로 좀 낙인이 어느 정도 찍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뛰어넘고 장관 후보자까지 지금 지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 때도 과거에 어느 쪽 캠프에서 일을 했던 간에 아니면 어느 쪽 계파로 분류됐던 간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총선 때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인선이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좀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월 달에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들이 지역구 어디 갈 거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구 어디 갈지 정하지 않았고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게 이제 본인은 과거에 이 살아온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맡을 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국어를 하거나 애걸복걸 해가지고 어느 자리를 받고 싶진 않다. 근데 다만 부름이 있으면은 그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얘기했던 게 그럼 좀 정무직이나 임명직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때 5월달에 벌써 조지 미스탄이 얘기해내면 되겠네요. 아마 그냥 마음을 좀 그런 방향으로 잡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신원식 의원이 중장까지 그러니까 3스타까지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무직 중에 할 만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군 관련된 걸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제일 가장 큰 목표는 국방부 장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계로 사실 굉장히 강하게 분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 본인조차도 예전에
표현으로 뭐 죽어도 뭐 나는 유승민계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완전히 지금 거리를 두고 완전히 멀어진 상태예요. 선뜻 신원식 장관 후보자, 신원식 의원이죠.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은데 제가 신원식 의원을 만났을 때 기자들의 좀 공통되는 평가에 가까운데 되게 그 지금 최근에 나온 발언들 보면 엄청 공격적이거나 그 거친 표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집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평가는 좀 되게 젠틀해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 같은 것도 좀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중도 쪽에 가깝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서 좀 스타일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거친 표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기자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약간 이런 평가를 좀 나중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뭐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추가로 뭐 이야기해 줄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훨씬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12년 전에 그러니까 MB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똑같이 장관으로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너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MB계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에 왜 또 그 유인촌 특보를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들 좀 물어봤는데 이게 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장관해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치권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총선을 나가고 그게 아니면 아예 정치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보통 넘어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일단 인사청문회 거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 관련된 게 공개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나오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몇십 명을 후보로 올렸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본인이 거부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촌 특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거기에 더 곁들여가지고 인력풀의 한계도 있다 이런 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사진 기자분들의 마음은 좀 돌아섰다고 하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진 기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 질의를 답변을 하고 나오면서 사진 찍지마가 지금 유행어가 됐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 기자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추정해 보자면은 사진 기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를 여러 번 순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도 좀 적고요. 그리고 또 똘똘 뭉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사진을 안 찍을 가능성도. 네. 자, 이현지 기자는 민주당을 출입하니까 자, 보통 인사청문회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 3명 후보자 중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후보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이제 취재가 됐고요. 그러니까 4명 다 안 된다. 그 3명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후보자요? 네. 아니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청문회 끝나기도 전인데 이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사실 지금 3명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인데도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지난 의총에서도 이 4 후보자 모두 다 부적격으로 사실상 결론을 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래 과거의 정치는 뭐 누구를 해줄 테니 누구는 조금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여야 간의 이런 협상 내지 딜이라고 하죠. 이런 게 오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여야 정국은 올 아니면 nothing. 그러니까 다 해주거나 다 안 해주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4명 다 해달라. 민주당은 냈다 해줄 수 없다. 이런 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4명 후보자 모두 다 부적격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균용 후보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표결로. 자,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인준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는 걸 가장 조금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재산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 상속, 증여, 송금, 뭐 재산 리스크가 너무나 커서 민주당도 이번 건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여권의 뭐 지도부도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이 후보자 문제는 당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당도 업무만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낙마하게 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봉 기자 취재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균용 후보자요. 이균용 후보자 근데 확인을 해보면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거든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약점이 있다 이런 시각들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재산이 많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는데 그게 제대로 등록이나 공개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비상장 주식들. 그렇죠. 10억 원 비상장 주식을 이제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여권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을 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점도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치명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게 되는 건 아직 인사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민주당의 기류라는 것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총선 관련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참모진 총선 차출을 요청하면서 리스트를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보도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 리스트를 줬다 받았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취재해 보니까 어떤가요? 팩트 확인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9월 14일 목요일에 났던 기사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실에 참모진을 총선에 차출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라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 통신사에서 썼는데 근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당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권이 전반적으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사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 이제 기사를 쓴 곳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썼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특이한 점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고. 근데 모른다라고 해요. 자기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네. 그리고 요청이 있었는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박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기사를 좀 거꾸로 봐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사의 내용 자체는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다가 참모진을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르지만 가짜뉴스라고는 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을 달리해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겠네요. 거꾸로 보자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들 내보낼 테니까 여당에서 받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해석을 해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은요. 김기현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에 참모진을 데려와가지고 공천을 준다라고 하면은 하향식이 되죠. 가능하지가 않죠. 상향식 공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러면 다시 데려와가지고 차출을 했는데 다시 경선을 붙여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림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상향식 공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그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기사를 결국 거꾸로 읽는 게 맞는 게 지금 장관하고 수석 이런 이제 대통령실 내지는 내각의 인사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천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셈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장관 출신들 아니면 뭐 수석 출신들 당연히 먼저 공천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들 또 공천을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인물들이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하고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거꾸로 읽는 방법도 있네요. 역시
박순봉 기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10월 11일 또 여야가 먼저 이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가봅니다. 자, 먼저 이게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일찌감치 진교훈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고, 자, 뭐 지금 나오는 뭐 여론조사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리 또 패배 이런 판세 예측을 해본다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이기는 건 당연하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정말 이기는 승리의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큰 차이가 없이 이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제 유죄 판결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심지어 국민의힘 공천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압승을 해야 제대로 이긴 선거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패배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전혀 안 하나요? 내부에서는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순봉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궐선거라서 좀 사실 일반 여론조사도 예측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 김기현 대표의 운명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양쪽 지도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는 있지만 실제 민심이 어떤지는 확인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내년 총선이 수능이라면 이 보궐선거는 마지막 모의평가, 뭐 9월 모의평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신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10월 중요한데. 모의평가입니다. 네, 10월 모의평가인가요? 그래서 10월 모의평가 같은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해준 대로 기대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빙으로라도 지게 되면은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포인트 이상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특히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TK, PK 중심으로 짜져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도권 의원들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선거를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라면은 큰 뭐 반발은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격차가 좁거나 아니면 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한계론이 또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대표 체제 자체를 좀 흔들 수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지 기자 뭐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요? 일단 뭐 말한 대로 민주당이 얼마나 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냐면 당직자를 20명 가까이 파견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요? 조직부터 회계, 뭐 정책 전문위원 공보까지 역대급, 이제 역대 구청장 선거나 보궐선거에도 전례가 없는 규모의 최대 파견 규모라고 합니다. 뭐 방역단체자급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면전 과연 10월 11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김덕진 소장님 지금 이름이 참 난 너무 좋아요. 어떤 이름이요? 덕진. 왜요? 이게 착 달라붙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착 달라붙게 한번 이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주 IT스럽지는 않죠, 그죠? 왜요? 이 덕스러움, 이 덕후. 네, 덕후가 이제 세상을 구원한다고 컨텐츠 좋아하는 이런 겁니다. 네. 잘 맞춰 넣으시네요. 자, 오늘은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관련해서 쌍방간 소송을 취하기로 했다. 사실 이 망 사용료, 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그렇죠. 논쟁이 되어왔던 이슈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 둘이서 쌍방간에 소송을 했다가 소송이 이제 취하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회사가 오히려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둘이서 소송을 걸다가 소송하지 말고 우리끼리 손잡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두 회사가 고객들을 위해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들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소송을 지금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적으로 싸우다가 네. 같은 동지가 갑작스럽게 될 때 상당히 우리 궁금해지는데. 네. 자, 많은 분들은 또 갑자기 SK랑 넷플릭스랑 소송을 했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공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시사본부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이 시사본부 예전에 할 때도 그렇고 한 이제 또 그 KBS에서 라디오 할 때 한 2021년에도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때는 어땠냐면 SK가 넷플릭스한테 이겼다. 그래가지고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사용료를 받는다. 뭐 이런 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두 회사 간의 망 사용 관련된 분쟁이 처음에 시작된 게 2019년입니다. 그때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SK 브로드밴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 업체죠. 넷플릭스는 거기에 컨텐츠를 주는 곳인데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넷플릭스가 자기의 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인터넷선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망을 많이 쓴다. 근데 돈을 안 낸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돈을 내게 협상을 하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넷플릭스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 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중재를 거부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소송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21년 6월에 이제 그 법원에서 채무부 존재 확인이라는 걸 이제 해줘요. 그러면서 SK 브로드밴드에 승소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때 좀 재밌었던 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넷플릭스의 손이 아니라 네. SK 브로드밴드의 손을 올려줬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원에서 그러면은 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법안이. 그때가 참 재밌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 의무부 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법원이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는 너네 두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SK 브로드밴드의 승소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처럼 원고 측이 어쨌든 그 넷플릭스였고 원고 측이 패소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 측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법원의 판결은 지금 낸 소송 자체를 이건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갖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돈 받을 수 있으니까 SK 브로드밴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넷플릭스에 소송을 걸었고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가 못 줘. 그러면서 계속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가지고 망연자실한 내용인데 네. 근데 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회사의 싸움이 근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소송을 낸 배경에는 넷플릭스가 그냥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망을 많이 사용한다. 네. 이게 뭐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속도로랑 비유를 하면 되게 좋아요.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서 수많은 컨텐츠들, 인터넷 트래픽을 쓰게 되죠. 그게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이제 망을 관리하는 게 이 SK 브로드밴드예요. 근데 이게 망이 예를 들면 고속도로로 뭐 예를 들면 서울하고 미국이 바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마치 우리 고속도로 여러 개의 망들이 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곳저곳 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규칙이나 룰을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국내 업체들,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국내 뭐 카카오의 서비스를 쓰면 국내에 있는 망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 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좀 길이 좁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오는 것들이 우리의 전용선을 꽉꽉 차지하니까
SK 입장에서는 야 너네 거 처리하느라고 우리가 나머지 거 어렵다. 그러니까 도로를 좀 넓히거나 아니면 너네 전용선을 줄 테니까 너네가 돈 좀 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거기에 있어서 넷플릭스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망을 많이 쓴다고 이제 지금 돈 낸 사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망 중립성이라는 게 결국 이 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결국 사용자가 원해서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월정액 사용료 받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예전에 통용됐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좀 확충하게 돈 줘. 아니면 돈 주지 마. 우리 못 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는 SK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넷플릭스는 우리 컨텐츠 공급하는 건데 그게 뭐 우리가 돈을 내야 돼. 많이 안 돼.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던 두 기업이 합의했다는 거는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씩 타협점을 찾았다. 약간 서로 돈을 내고 말고 하는 데 있어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기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한 번 더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막 데이터가 오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몰아보기처럼 미리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있는 컨텐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도로는 항상 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낮에 컨텐츠를 많이 보잖아요. 밤에도 우리가 보면 도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픈 컨텐츠, 이제 오픈 커넥트라는 기술이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미리 미국에 있는 차들을 미리 갖고 올게. 갖다 놓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야전기 쓰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95% 이상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땐 기술을 줄게라고 얘기를 했더니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아니다. 야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가끔씩 그 도로 공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갑자기 그게 들어오면 결국 도로 공사하고 뭐하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낮에도 도로 공사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돈 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두 회사가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틱하게 합의를 한 결정적인 배경이 뭘까요, 또? 일단 결정적인 배경은 역시 두 회사 다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법적인 공방의 피로감이 컸다. 그러니까 둘 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망 중립성이 워낙 중요한 이슈이고 망 사용료에 대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업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도.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거대 컨텐츠 기업들이 각자 국가에서의 통신망을 엄청 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도 이거 좀 돈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나라의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던 찰나였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완전히 이기기도 뭐하고 또 SK 브로드밴드에 있어서 완전히 지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비밀이 유지 요항이 있어서 걸려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SK 브로드밴드가 단순히 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IPTV 같은 거 하잖아요. TV로 이게 넷플릭스 보게 하는 거. 거기에서의 수익 배분을 조금 더 가져가는 분야로 아마도 계약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직접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두 회사가 협력을 해서 이제 SK 브로드밴드 IPTV나 SK텔레콤의 그 어떤 통신을 쓸 때에 넷플릭스가 요금제로 들어오거나 할인이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넷플릭스를 더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넷플릭스에서 수익이 생길 거죠. 그럼 수익의 일부, 근데 일부 주는 것들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으로 SK랑 약간 수익 쉐어의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의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이 내용이 재밌네요. 왜냐하면 망 사용료를 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또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SK 브로드밴드도 수익을 취하면서 지금 이 결과를 전 세계에서 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도 망 사용료 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낸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를 올 때 넷플릭스랑 유튜브에 큰 차이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유튜브는 해저 케이블까지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이 길 자체를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나라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퍼뜨리는 거는 망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 우리가 사용자들의 이 엄청난 트래픽을 우리 갖다 주는데 우리한테 돈 내라고 그러면 우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돈 줘야 될 걸?
라고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유튜브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힘이 조금 모자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가 좀 빵빵하네요. 그렇죠. 이제 구글이 아무래도 뒤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에서 이게 너무 망을 많이 쓰니까 국내 망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나 법안들이 계속 좀 얘기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자,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결정이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제일 큰 건 국내에 있는 컨텐츠 기업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뭐 웨이브나 티빙 같은 데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제일 큰 공룡인 어떤 컨텐츠 쪽에 제일 큰 공룡인 넷플릭스한테 통신사가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 제공자들한테 국내 기업들한테는 이미 이런 망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넷플릭스랑도 계약을 했으니 너네도 좀 더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컨텐츠 기업들이 해외 수출될 때 예를 들면은 뭐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나갔을 때 그럼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그 망사용 회사가 네. 우리나라한테 야 한국의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통신사한테 돈을 줬던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컨텐츠 입장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망 사용자 입장이나 전체적인 인프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크고 있는 컨텐츠 회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인 인프라를 특정 기업들이 이제 위시해서 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망을 관리하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회사의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주식 시장이나 이 IT 산업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IT맨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일 동안은 아주 정치권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귀 더 기울여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더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중립적으로 잘 분석해서 보도드리겠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 KBS